어머니를 드렸다고요? 우리 아버지 심장 수술비인데! 저는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수술비 5천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든 말든 시댁 사업 자금이 더 급하다면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회계사 며느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는 것을요. 그 집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저는 무릎 꿇고 우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처절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정거장 채널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 창구 앞에 서서 출금 전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지 않고 허튼 곳에 돈 한 푼 쓰지 않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 다발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수술비를 완납해야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단 하루만 늦어져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창백한 얼굴, 코에 꽂힌 산소 호흡기. 어머니는 그 곁에 앉아 앙상한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목은 꽉 메어왔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늙고 약해지셨을 때 무언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김민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피로와 걱정으로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좀 내줘요. 내일 아침까지 꼭 내야 해요. 남편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이 집 사위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이고 어려울 때 진심을 알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냈는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내일 처리할게. 저는 순간 덜컥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이가 바쁜 일이 있겠지 몇 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를 들으며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어머니 드릴 죽이라도 사오려고 매점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지연 씨, 아직 수술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술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는 멍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방금 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오영숙 여사가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제 마음속의 혼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됐어요? 왜 병원에서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하죠?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드렸어. 우리 집 사업 자금이 급해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되물었죠. 어머니를 드렸다고요? 우리 아버지 심장 수술비인데.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댁이 더 중요해. 지금 사업이 어렵잖아.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똑바로 꽂혔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그렇게 냉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구해야 할 돈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돈 못 내면 수술 연기되는 거 몰라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버하지 마. 시댁이 망하면 당신도 편할 것 같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딸 자식 시집 보냈으면 출가 외인이야. 돈은 당연히 이쪽을 우선해야지. 그쪽이 부족하면 알아서들 하라 그래. 이 집이 먼저 망하게 생겼는데 누굴 챙겨?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며느리라 부르며 친딸처럼 아낀다고 말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돈이나 대주는 타인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 한 명은 남편이고 한 명은 시어머니인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시댁을 위해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온 거는 시댁이 더 중요하지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과 내 가족을 한 푼의 가치도 없게 여긴다면 나 또한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실 한가운데서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이 닫힌 후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TV 소리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쿵쾅거리며 걷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필름 하나가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제가 한때는 따뜻한 가정을 가졌다고 믿었기에 너무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5년 여전에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자재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말솜씨가 좋고 때를 맞춰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회계사였고 성격은 신중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커피 타임이 더 긴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몇 년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안정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고 아내를 아끼고 필요할 때 아내의 편이 되어줄 줄 아는 남자면 충분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의 바르고 번듯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한 교사로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시며 알뜰하고 부지런하셨고 말없이 조용히 자식을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과시하는 습관은 없었지만 언제나 친절함으로 체면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에 결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은 달랐습니다. 그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두 형제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효심 깊은 남자라면 분명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심이 훗날 제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영숙 여사는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치 대단한 집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도 왕년에는 한가닥 했다는 둥, 누구누구와 잘 안다는 둥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할 뿐 한 번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나 자부심이 조금씩은 있으려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오 여사님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참을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일 바구니와 약간의 보양식을 선물로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큰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민준 앞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니? 회계사면 괜찮겠네. 시댁의 보탬은 좀 될 수 있겠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물으셨거나 아들이 걱정되어 며느리가 알뜰한지 알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제 편을 들어주거나 말을 맡기는커녕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지연 씨, 능력 좋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때 남자들은 때로 서툴러서 섬세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만남에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여전히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 여사님은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땅 같은 거 좀 있으시냐? 너를 위해 모아둔 건 좀 있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좀 상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른이 물으시니 대답하는 거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된다고. 저희는 성대하지 않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의에 맞게 예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반면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꾸만 과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녀는 동네방네 아들이 돈 관리 잘하고 생활력 강한 회계사 며느리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댁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시댁의 재정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작은 집을 얻어 분가했습니다. 분가하면은 숨통이 트이고 부딪힐 일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그때는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 적당히만 돕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공동으로 저축을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 통장 관리를 맡길 정도로 믿었습니다. 저는 회계사라서 돈의 위험성을 잘 알았지만 부부 사이에 남처럼 서로를 경계하면 너무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맡겼습니다. 남자가 돈을 관리해도 책임감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준이 꼬박꼬박 자기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더 안전해. 계산에 익숙하시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에게는 집세, 생활비, 비상금 등 써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제가 물어볼 권리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니께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 관리해야죠. 민주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짧게 생각하네. 어머니가 날 몇 년이나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드리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저는 불편했지만 또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효심이 깊은 것도 좋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정이 평화로운 게 낫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숙일수록 그들은 더 기어 올랐습니다. 점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지출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가 조금만 올라도 전화해서 따졌고 제가 친정 부모님께 영양제를 사드리는 것까지도 넌지시 빚고 왔습니다. 그쪽 집은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 자꾸 아들 돈 끌어다 쓰게. 심지어 명절 선물을 살 때도 격에 맞는 걸로 사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면 자기가 여러 말 할 필요 없다고 넌지시 압박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런저런 항목의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면 민주는 어머니가 급한 일이 좀 있으셨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그저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모든 것이 더 긴밀해지고 각자의 경계를 알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너그러웠던 것이 훗날 그들이 제 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만드는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계신 그 순간에도 그들은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댁이 더 중요하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숨이 그들의 체면과 이익보다 가치 없다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라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채가 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폭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치 단단한 돌 위에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시끄럽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지만 끈질기게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가장 명백한 신호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티를 내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돌려 말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방을 메고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시어머니가 날씨 이야기하듯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그쪽 집은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 애가 자꾸 들락거리는 거 보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결혼할 때 딸이 기죽지 않도록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이 곧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볍게 흥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뵈러 가는 건 좋은데 시집 왔으면 어디가 우선인지 분수는 알아야지. 우선순위라는 두 단어를 그녀는 마치 명령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참 이상했습니다.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자가 어머니와 다투기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투지 않는 이유는 그 또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러다 한 번은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처럼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고 의사가 이틀 정도 지켜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틀만 휴가 낼게요.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저를 신문하듯 쳐다봤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이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친정으로 달려가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틀만 돌봐드리려고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네가 의사라도 되니? 여기 내 시어미도 몸이 안 좋은데 네가 걱정하는 꼴은 못 봤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대하고 단 한 번도 딸로 여겨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장인 어른이신데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죠.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애매한 말만 던졌습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엄마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별뜻 없어. 그 별뜻 없어라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 위에 덮인 얇은 담요 같았습니다. 가시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제가 그 위를 밟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가 분주하게 죽을 끓이시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서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애써 웃으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돌아가거라. 그쪽에서 불편해 하시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며느리라는 나쁜 평판을 얻을까 걱정하시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제 뿌리를 잘라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돈을 더 꽉 쥐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언제든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를 대비해 추가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일부 인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예금에서 돈 뺐어요? 그는 순간 움찔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조금 뺐어. 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하시대.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급하신데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뭘 그렇게 따져?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가 그의 가족을 캐묻는 외부인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설명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돈이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미래를 계획하죠. 그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무슨 미래? 당신은 너무 앞서가. 우리 엄마가 남이야? 저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이 아니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큰 싸움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화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의 화목은 한 사람만 노력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질 뿐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점점 제가 버는 돈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듣기에는 평범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요구사항인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이번 달에 팻돈 내야 하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서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 그리고 매번 민주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드려. 복 짓는 셈 쳐. 한 번은 제가 친정어머니의 정기적인 약값으로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내느라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이것 좀 이체해줘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쪽 집은 또 돈이 부족한가 보네? 이러다간 이 집 살림 거덜내겠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몇십만 원 드리는 것이 집안을 거덜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면 민준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자문할수록 차가운 진실 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양보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권리로 여겼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웃어넘기고 남자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한쪽 편에 서 있었고 저는 그저 분수를 알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신호들이 훗날 끔찍한 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계시고 남편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시어머니께 가져다 주며 시댁이 더 중요하지라고 차갑게 말할 그날로 말입니다. 여자들끼리 흔히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 이후 저는 갈등이 더 이상 몇 마디 비꼬는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로 번져나갔고 마치 언제나 덫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덫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민준의 냉정함이었습니다. 한때 제 손을 잡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의 냉정한 말입니다. 그 무렵 민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얼굴은 늘 굳어 있었으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던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먹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당신은 이해 못해. 그 말은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내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외부인처럼 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가족회의처럼 엄숙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아마. 요즘 민준이 일이 힘들어.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네가 아내니까 네가 도와야 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좀 보태라. 시댁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도록 돕는 셈쳐.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말을 마친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1초라도 망설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다가 작지만 똑똑히 들리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오, 여사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1억 원.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1억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결혼하며 모은 돈이고 양가 부모님이 아프실 때를 대비해 둔 돈이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깊이 묻지 마. 며느리는 분수를 알면 돼. 시댁이 필요한데 네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니? 저는 다시 한번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고 중요한 일에 쓰는 것이라고 한마디만 확실하게 말해줬다면 저는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날 믿어.
저는 믿었습니다. 그를 너무나 믿어서 다음날 돈을 인출해 그에게 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영수증도 그 어떤 약속도 없이요. 저는 그저 꼭 필요한 곳에 써요.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지만 인생은 종종 사소한 디테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불과 2주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외출했다가 돌아와 막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경도 하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지.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돈은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돈은 엄마가 다 해결했다는 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신우이의 SNS를 열어봤습니다. 신우이 김미나는 갓 대학을 졸업했고 언제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품 사진을 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미나의 페이지에는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멋진 호텔, 비싼 음식, 그리고 청춘은 즐겨야지라는 캡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미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볼수록 그 돈이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그에게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미나 씨, 어디 여행 갔어요? 민준은 움찔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뭘 그렇게 캐물어? 그냥 놀러 간 거지? 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캐묻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1억 원을 줬잖아요.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미나 씨는 저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 그 돈이랑은 상관없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그 돈 어디에 썼는지 보여줘요. 민주는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지금 날 감시하는 거야?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을 한 것이 감시로 둔갑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얼핏 듣고는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 남편한테 돈을 줬으면은 깨끗하게 줘야지. 자꾸 증명하라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번 돈을 이 집에 줬는데 그것이 거래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아내가 된 이후 처음으로 더 이상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부를 펴고 제가 주었던 돈들, 제가 통제권을 잃어버린 돈들을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몫의 돈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돈을 숨긴다고 욕을 먹을 것을 알았지만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주는 금방 제 변화를 눈치채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위독하시면 도와줄 거예요?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정도 없었습니다. 상황 봐서. 단 4글자였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에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상황 봐서라고 대답하는 남편.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저희 가족은 언제나 맨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최악의 상황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마치 밤길을 걷는 사람이 손전등을 미리 챙기는 것처럼 조용히요. 저는 그 준비가 훗날 저를 훨씬 더 큰 고통에서 구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수술비를 독촉받는 그 기분은 다른 어떤 걱정과도 달랐습니다.
부족하면 빌려서 갚으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만 늦어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병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의사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가족분들 수술비는 준비되셨습니까? 9시까지는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일정을 미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안으로 들어가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시고 나이 든 남자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아프다고 하시지도 힘들다고 하시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고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지만 자식이 걱정할까봐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많이 할 수 없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다는 말을 듣자 아버지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나요? 그 눈빛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를 발견한 듯한 큰 기쁨이 아니라 그저 희망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흐느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심시키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전날 오후 저는 5천만 원을 인출해 민준에게 아내로서의 마지막 남은 신뢰를 담아 건넸던 것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장인을 외면할 만큼 비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 내고 영수증 바로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니까요. 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저는 정말로 의지할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병원에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종이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무가 직원이 입금 내역이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자 그가 받았지만 목소리는 매우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이따가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그가 돈을 냈는데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 그 핑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접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당신 돈 냈어요? 민주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렸어.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드렸다고요? 우리 아버지 수술비인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응? 우리 집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머니가 필요하시대. 저는 그때 제가 서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쉰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이 9시까지라고 한 거 알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를 들여서 뭘 하려고요? 민주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오버하지 마.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는 제 이마에 낙인을 찍듯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시댁이 더 중요하지. 저는 눈앞의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손을 잡고 약속했던 처음 만났던 그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다가 문득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줬다면 당신은 참을 수 있겠어요? 민주는 즉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비교할 걸 비교해. 단 4글자.
마치 제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목숨이고 다른 한쪽은 사업 자금이 막힌 것인데 어째서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면 그에게는 처가의 목숨은 애초에 같은 급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내 아비가 살든 죽든 결국 남이야. 시청자 여러분, 그 말은 한치의 떨림도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닭이나 오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욕을 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취침 아내가 돼서 분수를 몰라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나와서 제대로 얘기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가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패배자처럼 주저앉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언젠가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자 저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부탁한 대로만 해주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상대방이 한 가지를 되묻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착할 수는 있지만 멍청해서는 안 된다. 손해볼 수는 있지만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주는 제가 분을 사귀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며느리란 결국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방에서 이루어진 그 전화 한 통이 다른 문을 열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민준이 막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눈은 핏기가 싹 가신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짹 저를 돌아봤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전화 한 통으로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댄 채 눈동자만 쉴 새 없이 굴리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계좌, 일시정지, 본인 확인 요청 같은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왜 정지가 돼요? 누가 요청했는데요? 제가 계좌 주인인데. 저쪽에서는 여전히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쾅 하고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계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람처럼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민주는 순간 멈칫하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 당장 계좌 풀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그의 앞으로 한 장씩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밀어보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긴급 요청서예요. 이건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공동 계좌 동결 신청서고요.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 매매 계약서예요. 민주는 서류 뭉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제 거예요. 사본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억지로 힘을 주는 듯 비웃었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이 집은 시댁집이야. 이런다고 당신이 이길 것 같아? 저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열어 집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요.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 살 때 내가 대부분의 돈을 냈거든요.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계산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당신 집 돈으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된 것뿐이지. 민주는 서류를 낚아 채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부정하고 싶다는 듯 다시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럼 어제 내가 엄마한테 준 돈은? 그건 공동재산이야. 공동재산이면 나도 권리가 있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듣도록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 개인 계좌에 있던 내 개인 돈이에요. 내 예금에서 인출한 돈이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준 건 당신이 남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목숨을 구할 돈을 당신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고는 시댁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제부터 내 돈 한 푼도 당신은 건드릴 꿈도 꾸지 마세요. 민주는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는 건 당신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모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걸.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가만두신 적이 있기나 했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부터 소리치셨습니다. 마치 아까부터 엿듣고 있었던 것처럼요. 누가 가만 안 둔다고. 며느리가 감히 시댁에 대들어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고 손가락으로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계좌를 막아? 돈을 훔치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친다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이 사라진 건 뭐라고 불러야죠?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자신의 비논리를 덮으려는 듯 늘 하던 말을 갑옷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집안일이야. 남편한테 준 돈은 남편이 알아서 쓰는 게 당연하지. 여자가 어디서 그런 뒤통수 치는 짓을 배워? 민주는 옆에 서서 제 편을 들기는커녕 어머니가 명령을 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지갑이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불경한 말을 들은 것처럼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네가 이 집 명의를 가졌다고 주인이 된 줄 알아? 네가 누군지 잊었어? 저는 욕설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못하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동맹을 찾는 듯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뭐라도 말 좀 해봐. 저게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도록 내버려 둘 거야? 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얼마를 원해? 무슨 조건이든 말해. 그 말을 듣자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상황 봐서라고 말하던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자 얼마를 원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흥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당신이 가져간 것을 그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더 이상 침묵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데 그의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퇴로가 막히는 기분을 맛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듯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아침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희미한 희망의 눈빛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사람들을 제자리에 놓겠다고. 시댁은 그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막 방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1초도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연달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은행 메시지 때문에 거실에서 넋을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려고? 거기 서서 해결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지고 대문 밖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세요. 김민준 씨 만나러 왔습니다. 돈 문제로요. 민주는 화들짝 놀라 저를 애원하듯 또 위협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뛰쳐나가 문을 열며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문 밖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험악한 차림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차용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찾습니다. 빌려간 돈, 갚을 날짜 지났습니다. 안 갚으시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며칠이 며칠인데? 빚이 몇 푼인 줄 알아? 원금, 이자 합해서 3억이 넘어.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아? 3억이 넘는다는 말에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3억. 잠시 자금이 막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더 이상 침착할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억? 무슨 빚이야?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만 했잖아. 민준은 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집 안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는 두 남자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애써 기세를 부리는 투였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 와서 행패야? 차용증을 든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행패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제 돈 받으러 온 겁니다. 아드님이 무슨 계약서에 사인했는지는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고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고하러 온 거야. 3일 뒤에도 안 갚으면은 약속대로 집행 들어간다. 집행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빚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내입니다. 이 빚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증빙 서류는 있습니까?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일인가요? 남자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댁의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시오. 사인한 사람은 당신 남편이니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갔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 이제 프로젝트가 날아갔으니 돈을 갚아야지. 날아갔다는 두 글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사업 자금으로 줬던 1억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주는 물건을 들여오는데 쓰는 돈이고 몇 주만 돌리면 회수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기 때문에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1억 어디에 썼어요? 민준은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큰 소리로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반응은 제 확신을 굳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채권자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였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령 프로젝트. 사기였던 거죠. 대개 남편이 남의 말만 믿고 욕심부리다가 바보같이 당한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바보같이라는 말은 민준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에 시뻘개졌다가 즉시 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봤지?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파산해. 당신도 편하게 못 살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외부인 앞에서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위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라앉으면 저도 함께 끌고 내려가겠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풀이할 대상을 찾았다는 듯 저를 쬐 돌아봤습니다. 들었지? 집 팔아서 남편 빚 갚아야지. 여자가 시집 왔으면 짐도 같이 져야 하는 거야.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은 마치 이 집이 원래 자기 것인 양 번뜩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두 분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내 남편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빚진 사람이 갚아야죠. 그리고 아버지 목숨 구할 돈은 그가 가져갔어요. 제가 그 돈을 되찾기도 전에 어머니는 벌써 집 팔 생각을 하시네요. 문 앞의 공기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두 채권자는 우리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마치 익숙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심지어 비꼬는 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족끼리 알아서들 하시오. 3일 뒤에 다시 오겠소. 그러고는 그들은 떠났습니다. 느리지만 누구든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즉시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날 창피해서 죽게 할 셈이야? 민준은 어머니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다 이 집 때문이야. 당신이 나랑 한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저는 그를 쳐다보며 그의 뻔뻔한 비논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떠넘기지 마요. 난 차용증에 사인한 적도 없고 프로젝트를 계획한 적도 없어요. 난 그저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줬고 당신은 내 아버지 수술비를 어머니께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답했죠. 민주는 더 악독한 말을 하려는 듯 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폴더를 열고 그들 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잘 기억해 두세요. 난 모든 이체 내역 메시지를 백업해뒀어요. 당신이 나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체한 거 전부 다요. 필요하면 법원에 전부 제출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목이 졸린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진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를 차갑도록 평온하게 쳐다봤습니다. 난 공정함을 원하고 내 방식대로 그걸 되찾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외침과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는 민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우가 이미 그들의 집에 들이닥쳤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가만히 서서 당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이 하루 연기되어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임시자금을 마련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버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가 즉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니? 이제 똑똑히 얘기 좀 하자. 어디까지 할 셈이야. 저는 자리에 앉아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 여사님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너 이혼하려는 거지?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그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말리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친가족과 배은망덕한 시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배은망덕? 이 집이 널 언제 먹여 살렸다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절 먹여 살린 적 없어요. 제가 일했고, 제가 돈을 보댔고, 제가 짊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제 아버지 목숨 구할 돈까지 당신들이 삼켰잖아요.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명령하듯 돌아봤습니다. 너도 뭐라도 말해봐. 저게 네 엄마랑 너한테 저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민준은 그제야 입을 열었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너무했어. 계좌를 막고 증거로 협박하고 남들 앞에서 날 망신 줬어.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저는 그를 쳐다보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눈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게 안 보였어요? 우리 엄마가 오는 건요. 내가 급하게 돈 빌리러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건 안 보였냐고요?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넌 내 생각은 안 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선택한 거고 내 고통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바로 그때 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민준이 그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돈 있으시면 저 좀 주세요. 그 사람들 다시는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만 제 아버지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순간 표정이 변했지만 불과 1초 만에 다시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 돈 없어. 이 집 팔아야 해.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 여사님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아야지. 뭐가 문제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아무도 팔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또 그 서류 쪼가리로 협박하는 거야? 내 아들 집을 정말로 뺏을 셈이야?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집은 제 명의고 제가 대부분의 돈을 냈어요. 저는 그냥 제 것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민주는 그때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집어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져 저를 놀라게 했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날 몰아세우지 마!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날 몰아세웠어요. 침묵하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굴욕을 참으라고, 그러고는 내 아버지 수술비까지 뺏어서 당신 어머니에게 줬잖아요.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도 죽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길 원할 뿐이에요. 그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도덕을 뒤섞은 목소리로요.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너도 살 길이 막힐 줄 알아. 남편이 빚진 거 소문나면 너도 망신이야. 이혼한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줄 알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굴욕을 참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망신당하는 게 나아요. 난 남들 비위 맞추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는 아주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럴 때 날 버리면 너도 멀쩡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그를 쳐다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실 때 당신이 먼저 날 버렸어요. 분위기가 숨 막힐 듯 팽팽해졌을 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볍게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오후처럼 미친 듯이 연달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경고하러 왔소. 채권자들이 정말로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뛰쳐나가며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상대방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안 갚으면 약속대로 집행 들어갑니다.
재산이 누구 명이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구명튜브를 잡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들었지. 집행한대. 네가 이 집을 구해야 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절 구해주지 않았어요. 전 우리 아버지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을 돌아보며 그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에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민준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감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여기 계속 머무른다면 내일 그들은 당신 빚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압류할 테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그들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하지 말라고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과 시댁이 더 중요하지라는 냉정한 말이 선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날 밤 집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평소처럼 시끄러운 욕설도 저를 윽박지르는 민준의 으르렁거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집안을 오갔고 눈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은 기력이 다 빠진 사람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가끔씩 제가 정말로 끝까지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지붕을 날려버리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인 최수진은 제가 우리 아빠 급하게 수술해야 해 라고 한마디 하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좌번호 보내. 바로 보낼게.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안쓰럽고 제 자신도 안쓰러워서였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저는 곧장 원무과로 달려가 수술비를 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쥐고 나서야 떨릴 정도로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입으로 계속 기도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많이 울지 못하고 그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꼭 이겨내셔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고 1분 1초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안도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아서 안도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노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저는 읽고 나서 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불에 댄 사람처럼 달려와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법원에서 정말로 부른 거야?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냈으니 법원에서 처리하는 거죠 라고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민준이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울기 직전 사람처럼 붉었고 목소리는 물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소송 취하해줘. 시청자 여러분,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저는 그 사과가 너무 늦었고 너무 값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과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진 못해요.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빌지 않았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듯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을 비웃을 거야. 내 아들 체면이 뭐가 되고 너라고 좋을 거 없어. 저는 그녀를 평온하게 쳐다봤습니다. 잘못해서 체면 잃는 건 감수해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숑, 내 아비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소송까지 벌여?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신 건 제가 급하게 돈을 빌렸기 때문이지 이 집 덕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돈 5천만 원은 아직도 어머니 손 어딘가에 있겠죠. 법원 서류가 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그녀가 생각하는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 즉 명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귓속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바람이 났다고, 남자를 만나려고, 계좌를 막았다고, 아버지 병원비로 빌린 돈은 사실 애인 돈이라고요. 그 말들은 너무나 빨리 퍼져서 하루 만에 제가 골목 어귀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무슨 일 있다면서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에게 설명하는 거는 제 기운만 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제가 준비해야 할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받은 돈의 이체 내역서, 자필로 쓴 차용증 공증, 병원비 영수증, 모든 것을 깔끔한 파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준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메시지들, 그가 시어머니에게 이체한 거래 내역, 그가 어머니에게 맡겼다고 인정한 부분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회계사답게 명확하고 깨끗하게 누구도 왜곡할 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민준이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세요. 남은 자금도 어머니 쪽으로 넘길게요. 빨리요. 저 여자가 동결하기 전에 저는 어둠 속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계산이 참 철저하시네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들었어.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분쟁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늦으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접수 확인서를 손에 쥐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산할 줄 아는 게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바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법원에서 사건 수리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통쾌함보다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누가 더 큰 소리를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진실 앞에서 누가 더 굳건히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조정길에 처음 법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감정들을 이미 충분히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배신당하는 감정, 아버지 목숨 구할 돈을 빼앗기는 감정, 명예가 조롱거리가 되는 감정, 그런 것들에 비하면 법원의 조정실은 그저 밝은 조명이 켜진 방일 뿐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분위기는 엄숙하지에 공정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단정한 옷차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러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민주는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애써 번듯한 모습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왔습니다. 오 여사님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네가 이긴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은 듯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민주는 저를 쳐다보며 순간 움찔하더니 연기하는 사람처럼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질문을 시작하자 민주는 놀랍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후회하고 빚의 압박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줘.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고칠게.
그 몇 마디만 들은 사람이라면 저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며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이 더 중요하지.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계실 때 바로 그 말을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때때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른인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버려.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누구나 다 그러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부부싸움 좀 한 것이 장인어른의 심장 수술비를 빼앗아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 그게 좀 한 건가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뭉치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아버지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민준이 돈을 받은 후 내일 처리할게라고 애매하게 답장한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바로 그날 밤 그 돈을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억양 없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버텼습니다. 부부 사이의 돈은 알아서 쓰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제 개인 돈입니다. 제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했고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그 돈에 대한 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 구매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돈을 냈던 이체 확인증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는 제가 집값의 대부분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제가 교활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된 지불자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계사라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본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매우 팽팽했지만 그것은 진실이 사람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압박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민주는 반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그는 저 사람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했습니다. 서류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당신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어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게 만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함정을 팠구나.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함정을 판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일 뿐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렸어. 시댁이 더 중요하지.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방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현실에서 들었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주는 돌처럼 굳어 책상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녹음을 끄라고 요청한 후 해결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집 구매 자금 출처와 5천만 원에 대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해당 주택이 제가 주된 기여를 한 재산임을 잠정적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민준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듣고 기쁘기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진실이 제 이름을 찾았으니까요. 조정실을 나오자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가 몇 걸음 걷자마자 등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쫓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번듯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었으며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숨 막히는 소리를 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5천만 원을 들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는 법원 한가운데서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등을 꼿꼿이 펴고 단호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돈을 잃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은 저를 함께 끌고 내려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원을 떠나 채 한숨도 제대로 돌리기 전에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던 민준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뉘우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서 무릎 꿇었다는 것을, 그리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가장 더러운 짓까지도요. 불과 이틀 후 저는 새로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공동재산 횡령으로 맞고소하고 계좌와 주택 가압류를 재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의 수술비를 빼돌려 어머니에게 주고 아내에게 말도 없이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연극은 새로운 막으로 접어들었군.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은 서류로만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명예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와 아는 번호가 뒤섞여 걸려왔습니다.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CCTV에서 따온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원무과로 달려가던 날의 영상이었죠. 영상에서는 제가 복도 구석에서 수진이와 이야기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잘라내고 아내 바람나서 남자한테 돈 대주다. 이제 와서 시댁 탓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덧붙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음흉한 여자인 줄 알겠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악성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이길 수 없으니 저를 진흙탕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저희 집 대문 앞을 지나가며 구경거리 보듯 힐끔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는 안 믿지만 아빠가 들으시고 혈압 오르실까봐 걱정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딛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러운 동영상 때문에 굴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날 밤 민준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목소리도 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소송 취하할 마지막 기회야. 안 그러면 당신 인생 끝장낼 테니까.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를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을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분명하게 떨어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난 당신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잃은 적은 없으니까. 민주는 수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그 잘난 자신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예전부터 준비해둔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하기로 했다면 저에게는 깨끗한 방식, 즉 증거와 법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이 너랑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계약서 공증 좀 받아야겠어. 이 일이 더 이상 질질 끌리는 거 원치 않아.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같이 가줄게 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수진이는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준 계약서를 서명, 확인, 명확한 목적까지 기재하여 완벽하고 투명하게 다시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심장수술비 임시 대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공증받은 계약서를 손에 들고 마치 방패를 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반격은 날조였고 저의 반격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첨부해서요. 저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누구도 왜곡할 수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예훼손과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증거, 비방 메시지, 그리고 제가 엿들었던 민준이 자금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려던 대화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란스러울수록 복잡해지고 법을 따를수록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 동료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준의 회사가 채권자들이 감사팀에 민원을 제기해서 발칵 뒤집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명의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불투명한 계약서에 사인한 정황이 있어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속임수로 살아가면 조만간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 여사님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눈가는 쬐했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저를 아가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아가, 집안일은 문 닫고 해결하는 거란다. 소송 취하해 주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의논해 볼게.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공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안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조용히 했습니다. 가족은 존중에서 시작돼요. 이 집에는 단 한 번도 존중이 없었어요. 오 여사님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걷는 모든 걸음이 감시당하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왜곡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진실 위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먼저 지치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간의 며느리 생활 끝에 처음으로 제 자신의 폐로 숨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박자에 맞춰 숨쉬지 않아도 되는. 공식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아주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아 오가는 발소리와 사건 번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계까지 당겨진 끈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정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배경음악도 극적인 대사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과 결과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놓일 뿐입니다. 민주는 일부러 기가 죽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눈은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왔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자세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자 민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무정합니다. 장인어른이 아프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녀는 그 일을 빌미로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좌를 막고 재산을 동결하고 저를 세상에 망신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는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의적절한 몇 방울의 눈물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서류 뭉치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내역서와 함께 민준이 이전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저에게서 가져간 돈들의 내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 시간, 거래 내용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채권자가 집에 가져왔던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금액은 3억 원이 넘었고 기간
이자율, 민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그 숫자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빚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 돈으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준에게 돈을 이체한 직후 이자 상환, 분할 상환 또는 제3자에게 이체된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말을 끊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침묵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못을 박듯 단호했습니다. 저는 관계기관에 김민준 씨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불법 고금리 대출 및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너 악랄한 것도 정도가 있지? 민준은 처음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뒤에 앉은 누군가는 세상에 탈세인가? 진짜 사채였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제가 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분노와 두려움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저 여자가 고의로 저를 해치려는 겁니다.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눈은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려는 듯 핏발이 섰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보며 차갑고 간결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 말에 민주는 뺨을 맞은 것처럼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그에게 빚을 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장인의 목숨 구할 돈을 어머니에게 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불투명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이 더 중요하지.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말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가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채무 및 거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가 심각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라 재정적, 법적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동결 조치를 언급하자 민주는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 계좌가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권자가 나타나 공증받은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채무는 개인 간의 채무이며 오직 김민준 씨만 서명했습니다. 그의 아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는 최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를 함께 끌고 내려가 공동 책임자로 만들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건 당신이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 당신 아내에게 빌려준 게 아니요. 그 순간 분위기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질까봐 두려운 듯이. 그리고 저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마침내 외부인이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빚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사람을 잘못 믿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자산 은닉 방지 조치를 유지하며 양측의 증거를 기한 내에 보충하라고 요구하며 임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등 뒤에서 민준이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진짜 붕괴가 시작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 이후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 몇 년간 애써 감추려 했던 것들은 마치 낡은 주머니처럼 깹수록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이틀 후 그의 회사 동료였던 지인이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회사에서 김민준 씨 정직 처분 내렸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도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진실 하나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빚과 속임수로 살아가면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정직 처분 소식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저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연루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지역 뉴스 페이지에는 짧지만 충격적인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재산 분쟁, 개인 채무, 불투명한 거래 의혹.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그가 늘 꾸며내려 했던 번듯한 남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명예가 무너진 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히자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 뭐라도 좀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전히 약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댁의 추악한 일들을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번 보면 다 아십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여전히 서류를 챙겼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지난번처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은 촌타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재판부가 들어서자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두껍고 명확해서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하나, 답변 하나하나, 자금 흐름, 집서류, 부당하게 사용된 5천만 원, 민준의 개인 채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개인 채무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민준이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애써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발표하려 할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기댈 곳을 찾는 듯 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녀는 그저 거친 숨을 내쉴 뿐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체면이 무너지자 몸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복도 한가운데서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누가 들을까봐 주변을 살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도 이전처럼 가벼운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바지가랑이를 꽉 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줘. 저는 가만히 서서 한때 제 아버지를 냉정하게 대하고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법원 한가운데서 저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참으로 얄꼬문 순환이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제가 떠날까봐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해 줄 수 없을까? 내가 다 갚을게. 다시 시작할게. 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던 날, 당신은 시댁이 더 중요하지.
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에요. 그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는 것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주택은 기여도와 등기부 등본 증거에 따라 제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주는 부당하게 사용한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개인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법의 건조한 문장들이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 단호한 선을 긋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선고를 듣고도 환호하거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에서 돌덩이 포대를 내려놓은 것처럼 발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다 잃었어. 난 다 잃었어. 그 울음소리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뒤섞여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안쓰러운 거는 그것이 붕괴의 소리였기 때문이고,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때로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판결문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돌아보는 것은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지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그 마음 약함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그리 맑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판결이 선고되고 서류가 정리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법원 문을 나설 때 저는 마치 소용돌이를 헤치고 마침내 늪에 다다른 사람처럼 한결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고 나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이길 수 없게 되면은 협박하고 위협하고 분풀이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희미한 호흡기 소리와 거실에서 뒤척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몇 줄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등골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 내가 다 잃으면 너도 편하게 못 살아. 날 자극하지 마.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협박의 내용이 아니라 그 어조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즉시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민준 같은 사람에게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메시지와 사건 서류, 채무 및 불투명한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두렵고, 상대가 무모한 짓을 할까봐 두렵고, 한때 착한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주 악독했다라는 사실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서 물러선다면 이 일은 메시지 한 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기어오를 것이고 저를 쉬운 먹잇감으로 여길 것입니다. 경찰은 민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변호사와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가 초조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용증, 자금 출처, 서명, 그가 뛰어들었던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거래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는 애써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서명한 것은 입으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들은 더 이상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만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소용돌이에서 명확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저를 끌어들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목소리를 낮추고, 때로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할 말을 다 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내가 정말 죽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5천만 원을 어머니 손에 넘겨줄 때 우리 아버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는지 되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쇠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붉어진 눈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가, 얘기 좀 하자.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소 치아의 주렴, 엄마가 빌게. 민준이가 이 집 기둥이야. 걔가 무너지면은 나도 죽어. 기둥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저는 목이 메었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둥은 불효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 여사님은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그랬어. 그냥 내 아들이 편안하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편안하길 바라셨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셨던 날 왜 절 편안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살든 죽든 남이라고 하셨어요? 오 여사님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눈물이 두려움의 눈물이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진심이었다면 그녀는 저를 비방하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 것이고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사소한 일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를 용서해줘. 철이 없어서 그랬어. 아직 젊잖아.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젊은데 무심하면 더 위험해요. 전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와 제 곁에 서셨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주 슬픈 눈빛으로 오 여사님을 쳐다보셨습니다. 오 여사님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몇 마디 사과를 더듬거리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었을 뿐 그 일 이후 저는 그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고 제 권리가 있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이 피곤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민준의 고함, 유리 깨지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제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밤들까지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문을 열 때마다 시댁이 더 중요하지 라는 그 말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고집하지 않고 빨리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부자가 된 기분이 아니라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 근처에 더 작은 집을 사서 보살펴드리기 편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벌일까가 아니라 부모님이 건강하신가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준이 차를 팔고 값 나가는 물건들을 처분하며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애원했지만 모두가 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때문에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가 무너지니 빚을 갚겠다는 약속도 허공의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추가 서류를 떼기 위해 법원에 다시 들렀습니다.
민준이 정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도 당신은 이해 못해라던 거만한 말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더 이상 그가 돌아갈 항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베푸는 동정심이 저를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용에 기대어 계속해서 무책임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날 밤 새 집에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정하지만 깊은 눈으로 쳐다보며 작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가벼워요. 예전보다 훨씬요.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제 집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갓 지은 밥 냄새와 아버지의 양 냄새, 그리고 너무나 많은 쓴맛을 겪고 나서야 되찾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수술 후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고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차셨습니다. 제가 죽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저를 쳐다보며 눈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괜찮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더 만드셨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은 모든 나쁜 일이 사라질 것처럼요. 새 집은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욕설이 없고 다른 사람의 발소리 하나, 한숨 하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누워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아버지가 작게 기침 한번 하고 다시 잠드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종류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평온함들은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귤 껍질을 까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안쓰러움, 그리고 마치 자신이 딸을 고생시킨 것 같은 미안함이 섞인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전히 앙상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단단하게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환호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단 한 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몰락을 제 승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탐욕스러웠던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순간부터, 아내의 돈을 시댁을 위해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그가 스스로 한 선택들의 결과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가벼웠던 거는 승리가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너무했나라고 자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 조금만 더 참을 거리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는 것은 기껏해야 이별일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잘못 믿었다는 것, 침묵이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내가 손해보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남자가 아내를 아낄 줄 알 것이라고 믿었던 것, 알고 보니 제가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저 혼자만 관리했습니다. 저는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한 비상금, 제 미래를 위한 돈, 그리고 제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한 작은 돈을 따로 정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죄책감 없이 여자가 무슨 사치냐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 새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어느 날 화분 가게를 지나가다가 작은 화초를 봤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것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시며 뭐하러 사니 돈 아깝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뭔가 생기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침묵하시다가 돌아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도 딸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가끔씩 짧은 메시지로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이었고, 그 다음에는 애원이었고, 모든 것이 잠잠해진 어느 날 밤 그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지도 꾸미지도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틀렸어. 저는 읽고 나서 어두운 침실에서 화면이 밝아졌다가 다시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과는 진심이든 아니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혼란스러웠던 날들,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들,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병원 복도에 서 있던 그 순간들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다가 잃어버렸던 존중을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언제나 참고 언제나 그냥 넘어가자고 다짐했던 며느리,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편 체면이 깎일까봐 이웃들이 수군거릴까봐 두려워했던 아내.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쓰럽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온하고 싶었고 진정한 가정을 갖고 싶었고 예의 바르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온함은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람마다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운 좋게 아내를 아끼고 아내의 편이 되어줄 줄 아는 남편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복잡한 시댁에 얽혀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에 저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너무 약했어 라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강한 것은 때로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옳은 것을 지킬 용기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평온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자는 마음이 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생각할 줄 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부드러운 다짐처럼 마음속에 새긴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여자는 마음이 약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나약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이 내 선의를 짓밟는 핑계로 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경계선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선의입니다. 지혜를 가진 선의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차 한 잔을 끓이고 방에 들어가 잠든 아버지를 봅니다.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타닥거리는 불소리를 들으며 인생이 꼭 시끄러워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끝에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결말일 것입니다.